저는 1942년 가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았죠. 집이라고는 10집도 채 안 됐습니다.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저는 첫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수가 너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더라. 그냥 조용히 눈만 껌뻑이더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죠. 태어날 때부터 말썽 부리지 않는 아이였나 봅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셨어요. 어머니는 밭을 일구고 집안일을 하셨죠. 오빠들과 언니 하나 그리고 저까지 6식구가 방 2칸짜리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때도 온기가 새벽이면 다 달아났죠. 이불 한 장을 온 가족이 나눠 덮고 잤습니다. 추워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가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여도 늘 웃으며 밥상을 차리셨죠. 아버지는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 품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오빠들은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다 제 손에 쥐어주곤 했죠. 언니는 제 머리를 빗겨주며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6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온 가족이 놀라서 달려갔죠. 어머니는 한참을 헛구역질을 하시더니 겨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던 개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저는 벽 너머로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 내일 읍내 나가서 일자리라도 알아봐야겠소. 애들은요? 애들 밥은 어떻게 먹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른들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그 이후로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나무를 해다 지게에 지고 10리길을 걸어 읍내 장터로 가셨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마다 허리가 더 굽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밭일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삭바느질을 하셨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늘을 들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으셨죠. 영수가 엄마 봐라.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어머니. 우리가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오빠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죠. 학교라고 해도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서당이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아이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시 분위기였죠. 아버지, 저도 글 배우고 싶어요. 영수가 넌 나중에 시집가면 그만이다. 오빠들이나 열심히 배워야지.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섭섭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빠들이 서당에서 돌아오면 옆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글자를 익혔습니다. 오빠들이 쓰고 버린 종이 조각을 주워 모았죠. 그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따라 그렸어요.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시곤 했습니다. 우리 영숙이 영리하기도 하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산골 마을의 봄은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면 온 산이 꽃으로 뒤덮였죠. 진달래, 개나리,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뜯곤 했습니다. 냉이, 달래, 쑥. 봄나무를 캐서 바구니에 담아오면 어머니가 된장에 묻혀주셨죠. 그게 우리 집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여름이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발을 담그면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죠. 오빠들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손바닥만 한 피라미를 잡아오면 어머니가 구워주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온 가족이 총동원됐어요. 밤을 주우러 산에 갔죠. 밤송이를 발로 밟아 벌려서 밤을 꺼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주운 밤을 팔아서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면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읍내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죠. 우리는 그 긴 겨울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이면 배틀에 앉아 천을 짰어요. 북이 오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저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1950년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8살이었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죠. 계곡물도 미지근할 정도였습니다. 6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총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 다 나와. 고함 소리에 온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당으로 나갔죠. 전쟁이 났다. 모두 남쪽으로 피난 가야 한다. 전쟁이라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죠. 우리가 왜 피난을 가야 합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짐 싸. 빨리. 군인들은 다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짐을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쌀 한 마를 보자기에 싸셨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를 챙기셨죠. 그게 전부였어요. 영수가 신발 신어라. 빨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집신을 신고 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니 초가집이 작게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던 굴뚝이 점점 멀어졌죠. 저는 그게 마지막 일 줄 몰랐습니다. 피난길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노인, 아이, 아기를 업은 여자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었죠.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물집이 터지면서 피가 났죠.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아파. 제가 중얼거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참아라 영수가.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다. 하지만 쉴 곳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마을 근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들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갑자기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다. 엎드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가 제 위로 몸을 덮으셨죠. 쾅, 쾅.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귀가 멍멍했죠.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쉿, 조용히 해라. 어머니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행기 소리가 멀어졌어요. 이제 괜찮다. 일어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죠. 저는 어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핏물이 흘렀습니다. 보지 마라. 언니가 제 눈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봐버렸습니다. 그 광경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죠. 그날 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살아남으려면 걸어야 했죠. 며칠을 더 걸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낮에는 햇볕에 정수리가 타들어갔어요. 밤에는 추위에 떨었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싸온 쌀은 금방 바닥났어요.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거든요. 우리는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씹었죠.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면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들도 언니도 모두 초췌해졌죠. 조금만 참아라. 읍내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개울가에 멈췄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모여들었죠. 저도 개울에 다가가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영수가 이리 와봐.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가보니 어머니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작은 감자였습니다. 개울가 흙을 파니까 있더구나. 이거라도 구워 먹자. 우리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어요. 감자를 제 속에 묻어부었죠. 까맣게 탄 감자를 호흡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라. 영수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 꼭.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었을까요? 우리는 대전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모두가 피난민이었죠. 천막 몇 개가 쳐진 수용소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땅바닥에 멍석을 깔고 앉았죠.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폭격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면 포성이 울렸죠. 우리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갔어요. 굶어서 병들어서 추워서. 이유는 다양했죠. 매일 아침이면 시신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어요. 우리는 이불 하나로 온 가족이 몸을 맞대고 잤죠. 어느 날 밤 작은 오빠가 열을 냈습니다. 뜨거워. 오빠는 헛소리를 했어요.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셨죠.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을 구해야 해. 이러다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나가셨습니다. 약을 구하러 가신 거죠. 밤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약봉지를 들고 계셨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괜찮소. 약이나 빨리 먹이시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는 약을 구하려고 장터에서 싸움을 하셨대요. 맞아가며 약을 손에 넣으신 거죠. 오빠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약을 먹고 며칠 뒤 열이 내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누군가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전쟁은 3년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을 수용소에서 버텼어요. 1953년 여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도 기뻤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올 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길이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없었어요. 집들이 모두 불타 있었죠. 우리 초가집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제 어쩐담.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돌아올 곳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움막을 지었어요. 밭을 다시 일궜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95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13살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았죠.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그해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셨대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업고 내려왔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었어요.
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죠. 괜찮소.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아버지를 살려야 했죠. 의원이 진찰을 하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과로입니다. 몸이 너무 상했어요. 약을 쓰긴 하겠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좋지 않다는 뜻이었죠. 한 달 동안 아버지는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간호를 하셨습니다. 약값을 벌려고 낮에는 품팔이를 나가셨죠. 오빠들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는 16이었고 작은 오빠는 14이었어요. 둘 다 읍내로 나가 막리를 했죠. 저와 언니는 집에 남아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영수가 물 좀. 아버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른 물을 떠다 드렸죠. 아버지는 몇 모금 드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더군요. 거칠었던 손바닥도 이제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1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죠.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우리 모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어요. 51살의 나이였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장례 비용은 빚으로 남았죠. 아버지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수입이 뚝 끊겼어요. 오빠들이 버는 돈으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엄마 배고파. 어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조금만 참아라. 내일 읍내 나가서 쌀이라도 꼬울게. 하지만 빚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꿀 곳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 거기 가면 일자리가 많다던데요. 돈 벌어서 보낼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큰오빠는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오빠도 따라갔어요. 형을 도우러 간다고 했죠. 집에는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오빠들이 가끔 돈을 보내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20살이 되던 해 인근 마을로 시집을 갔어요. 혼수도 변변치 않았죠. 언니는 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영수가 엄마 잘 모셔야 한다. 응 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집에는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1958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16살이 됐죠. 어느 날 큰오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영숙이도 서울로 올라오는 게 어떨까? 여기는 일자리가 많다. 식모살이라도 하면 밥은 굶지 않는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영수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가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이 산골에만 있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았죠. 서울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가거라.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름 뒤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탔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기차였죠.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들판이 지나갔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점점 멀어졌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건물도 높고 길도 넓었죠. 큰 오빠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영수가. 오빠. 저는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많이 말랐더군요. 얼굴도 거무스름해져 있었어요. 힘들었지? 이리 와. 오빠가 제 보따리를 들어주었어요. 우리는 청계천 근처 판잣집으로 갔습니다. 오빠들이 사는 곳이었죠.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쉬다가 일자리를 알아보자.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첫 직장을 구했어요. 종로에 사는 부잣집 식모였습니다. 이 집 마님은 까다로워. 조심해야 해. 큰 오빠가 당부했죠.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마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는 30쯤 돼 보였어요. 일은 할 줄 알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봐야 해. 할 수 있겠어?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손이 튼 날도 많았고 혼나는 날도 잦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으로 고향에 돈을 보냈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조금은 저축했죠. 밤에 쪽방으로 돌아오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수척했어요.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식모살이를 전전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공장에 들어가기로. 공장에 가면 월급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은 힘들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였어요. 1960년 봄, 저는 영등포에 있는 섬유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너 일할 수 있겠어? 공장장이 물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저는 공장 노동자가 됐습니다. 기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실밥이 날리는 공장 안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손가락이 다치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았어요. 그걸 뜯어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죠. 이번 달엔 조금 더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영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면 안 된다. 내가 건강한 게 엄마는 제일 좋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리고 마침내 1962년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어요. 오빠들과 함께 작은 집을 얻었죠. 이제 같이 살아요, 어머니. 그래, 고생했다, 영수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어요.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때로는 떠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963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21살이었어요. 공장 일에도 이제 익숙해졌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마당으로 나갔어요. 도시락을 먹으려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았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였어요. 네, 앉으세요. 저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는 기계과에 새로 들어온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한영숙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죠. 정민은 25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 기계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그 이후로 점심시간마다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눴죠. 그러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산골이에요. 당신은요? 저는 충청도입니다. 비슷하네요. 정민이 웃었어요. 수줍은 미소였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공장이 쉬는 날이었죠.
집 근처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영숙 씨. 돌아보니 정민이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여기는 무슨 일로? 그냥 산책하다가.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걸을까요?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죠.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영숙 씨는 꿈이 뭐예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꿈이요? 글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냥 가족이 편하게 사는 거요. 그게 제 꿈이에요. 좋은 꿈이네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요일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진실했죠. 저를 대할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숙 씨. 네? 영숙 씨가 좋습니다. 정민이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민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어요. 정민과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죠. 그게 사랑인지는 몰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정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는 1년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1965년 봄에 결혼했죠.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교회 한 구석에서 주례를 모시고 간단히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죠. 오빠들과 공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영수가 행복하게 살아라.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네, 오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혼살림은 영등포에 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이 딸린 작은 방이었죠. 전부 우리가 가진 거였어요.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둘 다 공장을 다녔습니다. 아침에 함께 나가고 저녁에 함께 들어왔죠. 월급을 모아서 조금씩 저축했어요. 1966년 여름 아이가 생겼습니다. 영수가 정말? 정민이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죠.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나 싶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정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 공장을 다녔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1967년 2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준이라고 지었죠. 아빠 닮았네. 제가 말하자 정민이 웃었어요. 엄마 닮아서 더 예쁠 거예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죠. 아이를 키우면서 공장 일을 병행하기는 힘들었어요. 저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바느질 품을 받아서 했죠. 밤늦게까지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잔업도 마다하지 않았죠.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 준이 밥 먹여야죠. 정민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1970년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소정이라고 지었죠. 언니 생겼다, 준이야. 3살 된 준이에게 말했어요. 응. 준이가 신기한 듯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됐어요. 단칸방은 더 좁아졌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민은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구멍가게였죠.
동네 사람들한테 과자며 음료수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가게를 지켰죠. 손님이 오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준이는 영리했고 소정은 활발했죠. 엄마 배고파. 알았어, 금방 밥 해줄게. 저는 좁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쌀이 부족하면 보리를 섞었죠. 반찬은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민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그저 그래요. 그래도 적자는 아니니 다행이죠. 내일은 더 잘 되겠죠. 그럼요. 우리는 웃었어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죠. 아이들이 잠들면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하루 수입과 지출을 적었어요. 남는 돈이 있으면 저금통에 넣었죠.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가난했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준이가 7살, 소정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수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죠. 정민이 말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한 한을 아이들만큼은 겪지 않길 바랐죠. 준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새 책가방을 사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중고 책가방을 사줬죠. 엄마 고마워요. 준이가 책가방을 메고 좋아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죠. 1975년이었습니다. 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지를 들고 왔죠. 엄마 봐요. 100점이었습니다. 국어 시험지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저는 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공부시키겠다고. 정민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영수가 준이한테 공부 더 시켜야겠어요. 그래요. 학원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 틈틈이 바느질 품을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준이를 수학학원에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다녔어요. 그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준이의 성적이 더 올랐죠.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이름이 났어요. 영숙 씨 아드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소정이도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소정이는 공부보다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엄마 이 책 재미있어요. 소정이가 동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많이 읽어라. 저는 소정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돈이 생기면 책을 사줬습니다. 중고책방에서 싸게 파는 책들을 샀죠. 소정이는 그 책들을 밤새 읽었어요. 1978년 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정민이 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중학교에 가니 돈이 더 들었습니다. 교복비, 학용품비, 학원비. 모든 게 만만치 않았죠. 가게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저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채소를 떼어다가 좌판을 펼쳤죠. 추운 겨울 아침에도 더운 여름 한낮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저렸죠. 하지만 견뎠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깎아주세요. 그럼 900원 드릴게요. 손님과 흥정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괜찮아. 공부나 열심히 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준이야 자야지. 조금만 더요 엄마. 준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꼭 성공할 거라고.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준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엄마, 1등 했어요. 준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저는 상장을 받아들었어요. 준이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고기를 사왔어요. 삼겹살 한 근이었죠. 오늘은 준이 자랑하는 날이니까. 정민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어요. 형아 대단해. 소정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너도 열심히 하면 돼. 준이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이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죠. 엄마 학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다른 돈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참고서며 학원비며. 고등학생이 되니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장 일을 하고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죠. 몸이 힘들었어요. 어깨가 결렸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죠. 영수가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알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정이는 고등학교 때 문학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엄마 저 소설 쓰고 싶어요. 그래? 좋지.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소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라.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소정이를 안아줬어요. 소정이는 글을 정말 잘 썼습니다. 학교 101장에서 상도 탔죠. 엄마 이거 봐요. 소정이가 상장을 들고 왔어요. 우리 딸 대단하다. 두 아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주고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1985년 준이가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시험 전날 밤 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긴장돼요 엄마.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엄마는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랑스러워. 저는 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합격 발표가 났어요. 준이는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준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장학금을 받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저는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를 물어서라도 아들 대학은 보내야 했어요. 영숙 씨 꼭 갚을게요. 알아요. 천천히 갚아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고마웠어요. 소정이도 대학에 갔습니다. 국문학과에 입학했죠. 엄마 저도 장학금 받을게요. 그래 고마워.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됐어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어느 날 시장에서 쓰러졌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 가게 사람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지러웠고 눈앞이 깜깜했죠.
그래도 다음날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제 고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준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넌 공부나 해. 하지만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하길 바랐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더 망가졌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줬어요. 그게 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1990년 가을이었습니다. 정민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감기 걸렸나 봐요. 그래요? 약 사 먹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됐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래가는 감기인가 봐. 정민은 병원 가기를 꺼렸어요. 돈이 아까웠던 거죠.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피까지 섞여 나왔어요. 여보. 저는 놀라서 정민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 가야 해요.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도 저도 할 말을 잃었죠. 영수가, 괜찮아요. 치료하면 나을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문제였어요. 항암 치료에는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팔았어요. 오랫동안 운영했던 가게를 남에게 넘겼죠. 집도 팔았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살던 집이었어요. 전세로 옮겼습니다. 모든 걸 다 치료비로 썼어요. 준이와 소정이도 돈을 보탰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아니야, 너희 돈은 너희가 써라. 아버지 치료가 먼저예요. 아이들이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민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푸석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영수가.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매일 병문안을 갔죠. 병실에서 정민을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몸을 닦아줬어요.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했죠. 정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영수가,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정민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준이랑 소정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1년 3월이었어요. 정민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사랑해요, 영수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보. 저는 정민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준이와 소정이가 도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민을 보낸 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있으니 모든 게 낯설었죠. 밥을 하면서도 자꾸 2인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정민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었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허공에 대고 불러봤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죠. 준이가 결혼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좋은 여자였어요. 엄마,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끼리 살아라.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저는 준이를 설득했습니다. 젊은 부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소정이도 취직했어요. 출판사에 다니기 시작했죠.
엄마, 저도 엄마 모시고 살게요.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아. 엄마 강한 거 몰라?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쓸쓸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준이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 일 열심히 해라. 통화를 끝내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소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출판사 일이 고되다고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하지만 주말이 되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알았어. 괜찮아. 이해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바쁜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죠.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죠. 나도 저랬었는데. 혼잣말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정민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에 대고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손주였죠. 엄마, 소개할게요. 민준이에요. 어머, 우리 손주.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준이는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희 가봐야 해요. 벌써? 네,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준이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더 외로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나이가 들었고 몸도 약해졌죠.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굽었어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죠. 혼자 사는 게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10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70살이 넘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넘어졌습니다. 아야.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죠.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죠.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이 전부였어요. 장을 봐야 했지만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어려웠죠. 그냥 오늘은 굶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먹어야 해. 천천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슈퍼까지 500m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금방 갔던 거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셨어요. 중간에 멈춰 서서 쉬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슈퍼에 도착해서 장을 봤어요. 쌀, 달걀, 채소.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자꾸 멈춰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쉬었죠. 이제 장 보는 것도 힘드네.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 건강하시죠? 그럼 엄마 건강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엄마, 설에는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설까지는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죠.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하지만 잘 시간은 아니었죠. 뭘 하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어요. 10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거든요. 나는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죠. 어느 날 소정이가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잘 왔다.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 같았죠. 소정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그냥 잘 지내지 뭐. 정말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정이는 2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소정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외로워졌어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준이랑 소정이랑 같이 눈사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죠. 설날이 왔습니다. 준이 가족이 왔어요. 소정이도 왔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손주들이 세배를 했습니다. 세뱃돈을 줬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다 같이 떡국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다들 떠났어요. 엄마, 저희 가봐야 해요. 벌써? 네, 친정 부모님도 뵈어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준이 가족이 떠났습니다. 소정이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갔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 삶이 있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혼잣말을 했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살았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죠.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였어요.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준이는 저를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소정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나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심했어요.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 그게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2011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요양원에 가기로.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낯선 곳에 가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신문 광고를 보고 몇 곳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거기 요양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자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3곳을 방문했어요. 시설을 둘러봤죠. 어떤 곳은 너무 컸고 어떤 곳은 너무 낡았습니다. 3번째로 간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깨끗했죠. 여기 좋네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물어봤어요.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류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정민 사진도 챙겼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도 넣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작은 가방 하나에 제 인생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죠. 준이는 같이 살자고 할 거고 소정이는 울 거예요.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방, 작은 부엌, 낡은 가구들. 오랫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죠.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웃고 울었어요. 정민과 함께 늙어갔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잘 있어. 벽을 쓰다듬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죠.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녔죠. 저 사람들도 다들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깨끗해 보였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기가 두려웠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었죠. 혼자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를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키웠죠. 남편을 보냈어요. 혼자 늙어갔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겠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죠.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구도 아닌 한영숙으로서의 삶이었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죠.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예쁘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을 스쳤죠. 이제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 거예요. 저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죠. 저도 여기서 편하게 지낼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로서 존재하면 되는 거죠.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민 사진, 아이들 사진. 여보, 나 잘 결정한 거 맞죠? 정민 사진에 대고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느껴졌습니다. 잘했다고. 당신은 충분히 잘했다고.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더군요.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70년을 산 인생.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편했죠. 이제 쉬어도 돼. 스스로에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